무정자증입니다. 당신은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분명 의사는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임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놓아주었습니다. 나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아이 낳고 살라고요. 그런데 이혼 서류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딱 한 달 뒤 산 정상에서 마주친 전처의 모습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연아, 너 그 배 뭐냐고. 바람에 날린 점퍼 아래로 드러난 건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만삭의 배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아이일 리는 없는데 그렇다면 결혼 생활 내내 딴 놈을 만나고 있었던 걸까? 배신감에 치를 떨며 도망치는 그녀를 뒤쫓은 그날 밤. 저는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 한 장을 보고 바닥을 치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 만삭의 임산부가 위자료 한 푼 없이 달동네 판잣집으로 숨어들어야 했던 끔찍한 이유.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주말, 민혁은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VIP 등산 동호회의 정기 산행에 참석했습니다. 민혁 씨, 얼굴이 확 달라졌네. 그러게요. 이혼하고 나니까 훨씬 편해 보이세요. 이제 혼자라 좋으시겠어요. 민혁 씨, 이혼하고 나니까 훨씬 시원해 보이네요. 그러게요.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요. 회원들은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말끝마다 눈빛이 오갔습니다. 그래도 말이 많았잖아. 그러게 갑자기 이혼이라니. 안타깝지 뭐. 그래도 인생은 모르는 거야. 회원들은 민혁의 이혼을 화제거리로 삼으며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수군거렸습니다. 민혁은 고개만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오늘은 그냥 산이나 타려고요. 민혁은 그 시선이 불편해 혼자서 선두그룹에서 벗어나 인적 드문 코스로 향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겠습니다. 민혁 씨, 길 험해요. 괜찮습니다. 혼자 가는 게 편해서요. 가파른 암벽 구간을 지나 정상 부근 쉼터에 도착한 민혁은 맞은편 바위에서 낡은 등산화를 신고 힘겹게 다리를 주무르는 한 여자의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민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설마. 여자가 고개를 돌려 땀을 닦는 순간 민혁은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 아니야. 닮은 사람일 거야. 그녀는 자신의 전처 서연이었습니다. 민혁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왜 여기에? 동시에 그녀의 헐렁한 패딩 점퍼 아래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만삭의 배를 목격하며 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배는 말도 안 돼. 저럴 리가 없어. 민혁은 과거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을 떠올렸습니다. 의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진단서를 건네며 말했던 것이 생생했습니다.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해요. 그때 분명히 들었어. 아이 가질 수 없다고 했잖아. 의사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때 민혁은 서연을 집안의 압박에서 풀어주기 위해 이혼을 강행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내가 떠나면 서연은 편해질 거라고. 아이 때문에 더는 괴롭힘 안 받게 하려고. 그래서 도장 찍은 거였는데.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그럼 그 아이는? 말이 안 돼.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구 아이야? 대체 누구 아이냐고. 산 정상에 바람이 불었지만 그 순간 민혁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민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이 안 돼. 한 달이야.
이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이혼 한 달 만에 만삭이 된 서연의 모습을 본 민혁은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핏줄일 리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내 아이일 수 없어. 절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잖아. 그녀가 결혼 생활 중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였어? 그래서 그렇게 조용했나? 나만 바보였던 거야?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뒤를 돌아보다가 민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연은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물병을 떨어뜨리고 황급히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 안 돼. 민혁 오빠?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긴 왜? 아니, 왜 여기까지? 민혁이 다가오려 하자 서연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요. 제발 오지 마. 임산부의 몸으로는 위험한 비탈길을 향해 도망치듯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거기 위험해.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민혁은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서라. 도망치지 마.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민혁은 그녀를 뒤쫓으려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 젠장. 멀어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이런 꼴을 보게 만드는 거야? 하산하는 내내 민혁은 서연이 아이를 원했던 과거의 발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부터였나? 오빠, 우리 아이 가지고 싶어요. 병원에서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 말도, 그 눈빛도 다 거짓이었어? 그 모든 것이 치밀한 연기였는지 의심하며 증오와 미련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잊어야 하는데,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민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끝까지 알아낼 거야.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양주를 들이켰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되나? 잔을 비우고 또 채웠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차라리 취해버리자.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자신의 불임 진단서를 꺼내 찢어버릴 듯이 노려봤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된 거야? 내 인생이. 민혁은 진단서를 책상에 내려쳤습니다. 거짓말이지? 이게 틀린 거라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민혁은 다음 날 새벽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잠이 한숨도 안 오네. 지금이라도 확인해야겠어. 비서실장, 지금 당장 와.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전화 너머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간 없어. 당장 움직여. 서연의 현재 거주지와 지난 1년간의 카드 내역, 통화 기록, 주변 남자 관계를 샅샅이 조사해. 민혁은 이를 갈며 지시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소한 것도 다 보고해. 전부 다. 며칠 뒤 비서실장은 서연이 위자료도 거의 받지 않고 나갔으며 현재 철거 예정인 달동네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극빈층으로 살고 있다는 의외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속 서연은 재벌가 며느리의 티를 완전히 벗고 시장통에서 쭈그려 앉아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이게 정말 서연이야? 민혁은 그녀가 왜 재혼하지 않고 이런 생활을 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이도 있는데 왜 혼자야? 이상해. 분명 뒤에 남자가 있을 텐데. 혼자 버틸 수는 없어. 누군가는 도와주고 있을 거야.
민혁은 서연의 뒤에 숨겨진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저런 비참한 꼴로 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본다.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거기서 끝을 보자. 내비게이션 화면이 켜졌습니다. 민혁은 시동을 걸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이번엔 도망 못 가. 서연의 거처를 알아낸 다음 날 저녁, 민혁은 최고급 세단을 끌고 내비게이션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의 열악한 환경에 민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이 산다는 허름한 빌라 맞은편에 차를 세운 민혁은 창문을 조금 열고 담배를 태우며 그녀가 나타나기를 하이에나처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만삭의 몸으로 마트 전단지 뭉치를 든 서연이 절뚝거리며 언덕을 올라오는 모습이 민혁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집 앞 슈퍼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할인 빵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주인에게 허리를 굽혀 고맙다고 인사하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할인빵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서연이 슈퍼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혁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알 수 없는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차 문을 박차고 나가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민혁의 등장에 서연은 비닐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민혁은 떨어진 빵과 서연의 부른 배를 번갈아 보며 경멸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 돈 한 푼 안 받고 나가서 만든 게 고작 이 꼴이야? 민혁이 서연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윽박질렀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야? 당장 대답해. 서연은 민혁의 손을 뿌리치며 배를 보호하듯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과는 끝난 일이야. 내 아이 건드리지 마. 서연이 날카롭게 대응하며 물러섰습니다. 격분한 민혁은 도망치듯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서연을 따라 현관문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기 침대는커녕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가스버너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녀가 누군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대단한 사랑을 한 놈은 어디 가고 혼자 청승이야? 민혁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서연이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 남편 뒤에서 바람핀 게 잘못이 아니야? 민혁이 주먹을 쥐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람이라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서연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본 민혁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몰아세우지 못한 채 거칠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민혁은 서연의 울음소리가 빌라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들으며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자신이 알던 서연의 모습과 너무 다른 현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왜 저런 곳에서 혼자 살아? 민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 다니는 산부인과의 진료 기록과 초음파 사진을 구해와. 그런데 회장님, 그건 불법적인 방법을 써야.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무슨 수를 써서든 구해와. 민혁이 이를 갈며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확보한 진료 기록에서 아이의 수정 시기가 이혼 전 자신이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와 서연과 관계를 맺었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민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아이라는 거야? 민혁은 진료 기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 다니는 산부인과 앞에서 민혁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학병원 산부인과 로비에서 아침부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곧이어 훤칠한 키의 의사 태수가 로비까지 마중 나와 서연의 짐을 들어주며 다정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태수가 서연의 팔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덕분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친밀한 스킨십을 목격한 민혁은 질투심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경호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료실 복도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민혁은 초음파 화면을 보며 행복해하던 두 사람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태수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너야. 내 아내를 임신시킨 게 너지. 민혁이 소리를 지르며 태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태수는 당황하지 않고 민혁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놀란 서연을 간호사에게 맡겨 내보내고 보안 요원을 부르려는 스태프들을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처리할게요. 태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장실로 자리를 옮긴 민혁은 태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를 임신시킨 게 너냐? 태수는 싸늘한 눈빛으로 민혁을 노려보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민혁의 면전에 던지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속고 산 세월이 여기 들어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본 민혁은 그것이 자신이 검사받았던 병원의 원본 차트가 아닌 태수가 몰래 확보한 진짜 검사 결과지임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지에는 정자 활동성 매우 우수, 자연 임신 가능이라는 소견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서류를 구겨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당신 계모인 장 여사가 병원장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진단서를 조작하게 시켰어요. 서연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협박해 내쫓았죠. 민혁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서연 씨는 시어머니의 핍박 속에서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당신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악역을 자처해 떠났어요. 태수의 말에 민혁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린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며 만삭의 아내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던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뭘 한 거야? 민혁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는 지금 서연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임신 중독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민혁을 차갑게 축객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그녀를 돕는 길이에요. 병원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온 민혁은 장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본가로 갑니다. 다 각오하세요. 민혁이 낮게 읊조리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한편 진료실에 남은 서연은 태수에게 호소했습니다. 민혁 오빠가 아이를 뺏어갈까봐 두려워요. 민혁 씨가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선택은 그의 몫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수가 서연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서연의 빌라 앞에서 장 여사와의 끔찍한 설전 끝에 절연을 선언하고 나온 민혁은 폭우가 쏟아지는 서연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대문 밖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는 비바람에도 민혁은 꼼짝하지 않고 서연의 창문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씻어내듯 온몸으로 비를 받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고 나온 서연은 흠뻑 젖은 채 입술이 파랗게 질려 쓰러져 있는 민혁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서 우산을 떨어뜨렸습니다. 민혁 오빠, 이게 무슨... 서연은 매정하게 돌아서려 했지만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는 민혁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미안해. 민혁이 의식을 잃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힘겹게 그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눕혀진 민혁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서연의 손을 잡고 침대 아래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몰랐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은 품 안에서 젖은 서류 봉투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장 여사에 잡힐 사과문과 민혁의 전 재산양도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받아줘. 민혁이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런 걸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저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하지만 민혁이 재벌 회장의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곁을 지키려는 진심을 보며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민혁은 서연이 허락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며 서툴지만 직접 장을 봐와 죽을 끓이고 곰팡이 핀 벽지를 닦아내는 등 가장으로서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이런 걸 할 줄 몰랐는데. 서연이 민혁이 걸레질하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근데 하다 보니까 괜찮네. 민혁이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며칠 뒤 민혁은 서연이 잠든 사이 그녀의 부른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태동을 느끼는 순간 벅차오르는 감동에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우리 아가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민혁이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을 자는 척 지켜보던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민혁을 향해 팔을 뻗어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길었던 오해와 갈등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오빠, 서연이 작게 불렀습니다. 응, 다시는 놓지 않을게. 민혁이 서연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왕진을 와서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서연의 건강을 위해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이에게 좋지 않아요. 태수가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서연을 설득해 장여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교회의 아담한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둘만의 태교 여행 같은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회사에 무기한 휴가를 내고 매일 서연과 함께 숲길을 산책하고 아기용품을 직접 만들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평화롭던 별장에 비서실장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장 여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민혁의 해임안을 가결시키려 한다는 긴급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장 여사가 주주들을 설득해서 임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서연은 민혁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오빠 다녀와. 난 괜찮아. 정말 괜찮겠어? 혼자 있기 불안한데. 민혁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반드시 금방 돌아와.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민혁은 반드시 금방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비장한 표정으로 정장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한 민혁은 장 여사가 배치한 사설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직원들의 도움으로 저지선을 뚫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을 막지 마. 이건 쿠데타야. 직원들이 소리치며 민혁을 도왔습니다. 이사회장에 들이닥친 민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 여사가 저지른 진단서 조작, 횡령, 그리고 주가 조작의 증거가 담긴 USB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게 될 것은 장 여사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입니다. 민혁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장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재생되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원장, 그 진단서 받거나. 돈은 걱정하지 마. 녹취 파일에서 장 여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리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장 여사와 공모자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명숙 씨, 특수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동요하는 주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불미스러운 가정사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주주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민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양수가 터졌어요. 난산이 예상되니 빨리 와요. 민혁은 사후 처리를 비서실장에게 일임하고 옥상 헬기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대기 중이던 헬기에 올라타 병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혁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을 새도 없이 분만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고통스러운 비명에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으악, 아파요. 서연의 절규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서연아, 힘내. 민혁이 분만실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분만실 문이 열리지 않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공포에 질려 문을 두드리려는데 순간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가 핏덩이 아들을 안고 나오자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자그마한 손가락을 만지며 생애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야. 민혁이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서연은 땀에 젖은 채 탈진해 있었지만 민혁을 보고 희미하게 웃어줬습니다. 새 식구는 감격적인 첫 상봉을 했습니다. 퇴원 후 2주가 지난 새벽 곤히 잠들어 있던 아기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얼굴과 몸이 흑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한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오빠, 우주가 이상해. 서연이 민혁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놀란 민혁은 119를 부를 겨를도 없이 아이를 안고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신호도 무시한 채 병원 응급실로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우주야, 괜찮아. 아빠가 있어. 민혁이 아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민혁과 서연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서연이 의료진에게 애원했습니다. 긴급 정밀 검사 결과 태수는 침통한 표정으로 나와 통보했습니다. 선천성 담도 폐쇄증의 합병증으로 급성 간부전까지 왔어요. 당장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24시간을 넘기기 힘들어요. 민혁과 서연은 즉시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혈액형 불일치와 산후빈혈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민혁만이 유일한 공여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과 전문의는 민혁에게 경고했습니다. 과거 극심한 스트레스와 음주로 간 수치가 위험 수준이에요. 수술 도중 쇼크사하거나 합병증이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채권단과 장여사의 잔당 세력들은 CEO의 건강 이슈를 구실 삼아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 경영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민혁의 수술 여부와 경영권 향방에 대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서연은 민혁마저 잃을 수 없다며 수술을 반대하고 오열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마저 잃을 수는 없어요. 서연아, 내가 안 하면 우주가 죽어. 민혁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인큐베이터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작은 생명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민혁은 변호사를 불러 자신의 모든 지분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는 유언장 같은 공증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서류대로 해주세요. 민혁이 변호사에게 당부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혁은 두려움에 떠는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짐짓 밝은 표정으로 아이의 베네저고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셋이서 꼭 다시 집에 가자. 서연은 민혁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태수 역시 친구이자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민혁은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직원들과 서연의 응원을 뒤로하고 차가운 수술실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마취 가스가 주입되는 순간 민혁은 아이의 웃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떠올리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수술실 램프에 불이 들어온 지 10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는 서연과 태수 그리고 민혁의 측근들이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자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집도이가 민혁의 간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대량 출혈이 발생해 바이탈 사인이 급격히 떨어지는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급하게 수혈팩을 교체하고 심박동을 체크하는 긴박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집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의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대회의실에서는 장여사의 잔당들이 민혁의 사임안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들이 회의장에 난입해 이를 저지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민혁 회장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찬탈이에요. 주주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수는 수술실 인터폰을 통해 위기 상황을 전해 듣고 서연에게는 비밀로 한 채 의료진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조건 살려내세요. 무조건. 태수가 입술을 깨물며 외쳤습니다. 다행히 출혈이 잡히고 이식 수술이 막바지에 이르자 집도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긴 사투 끝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친 기색의 집도이가 나와 선언했습니다. 아이와 민혁 씨 모두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대기하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민혁은 회복실에서 흐릿한 눈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쉰 목소리로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아이는? 우주는 괜찮아? 서연이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 중이라고 답하자 민혁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민혁의 수술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그를 진정한 아버지이자 리더로 추앙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오히려 폭등하며 경영권 위협 세력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었습니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긴 민혁은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건강한 혈색을 되찾은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몸 일부를 나눠 가진 아들이 힘차게 손을 뻗는 모습을 보며 민혁은 자신이 한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우주야, 아빠 감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라. 민혁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실을 찾아온 이사진들이 경영 복귀를 요청했지만 민혁은 이미 작성해둔 서류를 내밀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아이의 아빠로 살고 싶습니다. 민혁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자신은 대주주로서 사회 공헌에만 힘쓰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1년 후 완연한 가을날의 아침, 더 이상 딱딱한 정장이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의 민혁이 교회의 넓은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잔디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서연이 아들의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건강하게 자란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주야,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서연이 이유식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희귀병 어린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었습니다. 과거의 냉혈한 이미지를 벗고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미술 공부를 시작해 작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개관 기념전에 가족을 주제로 한 그림을 전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말 오후 세 가족은 1년 전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그 산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민혁은 아들을 등산용 캐리어에 태우고 씩씩하게 앞장섰습니다. 우주야, 아빠랑 엄마가 처음 다시 만난 곳이야. 민혁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며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느꼈던 절망과 분노가 이제는 감사와 행복으로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등산객들이 귀여운 아들을 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민혁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팔불출 아빠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가족은 익숙한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들은 산 아래 펼쳐진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태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왔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태수가 너스레를 떨며 가족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태수는 세 사람의 모습을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담아주며 민혁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 행복 지키려면 운동 더 열심히 하세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붉은 노을이 산 정상을 물들였습니다. 민혁은 아들을 높이 들어 올려 비행기를 태워줬습니다. 우주야, 높이 날아라. 민혁은 서연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너를 놓쳤다면 내 인생은 빈 껍데기였을 거야.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답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오빠. 세 사람은 노을을 배경으로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실루엣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가족의 단란한 뒷모습 너머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은 언제나 곁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민혁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우주가 처음으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이야기는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강민혁과 이서연 그리고 그들의 아들 우주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오해와 배신감으로 시작되었던 이들의 여정이 결국 진실한 사랑과 용서로 완성되었습니다. 민혁이 재벌 회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진정한 가장이 되기까지 서연이 혼자서도 아이를 지켜내려 했던 모성애, 그리고 작은 우주가 부모를 다시 하나로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늦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진실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민혁과 서연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